네,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이제 자격증 시험이 12월 18일 날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18일 날이 사실 좀 너무 좀 급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제 5회죠. 5회는 이제 3월 달에 있는데 사실 뭐 자격증을 떠나서 뭐 같이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네. 또 자격증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맛보기 영상도 있으니까요. 가셔가지고 한번 공부 겸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그래서 방문 한번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홍보하고 예, 바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2부 그 바바리 리서치 정의석 기사님께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네.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 민초님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잘생긴 분들 특집인가? 잘생긴 분들만 나온다 뭐 이런 표현인데 예. 또 정의석 기사님에 대한 기대를 또 모으게 만드는 야. 물론 뭐 진행자 포함이겠죠? 예, 예. 저도 민트초코 좋아합니다. 네. 네, 정의석 예. 기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기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약간 초췌한 것 같은데. 아니 지쳤습니다. 오늘 얼굴이 바쁜 지쳐 하루셨나요? 있어요. 바쁜 오늘 하루였나요? 바쁜 하루라기보다는 예. CPI도 체크해야 예. 되고 아. 뭐 여러 가지 뭐 매크로가 워낙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투자자분들이 다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예. 이사님 그리고 혹시 바바리안 리서치에서는 가상화폐 시장 쪽도 리뷰도 좀 하는 편인가요? 트래킹은 하고 저희는 뭐 이슈나 뭐 내용은 점검은 하는데 네. 따로 뭐 깊게 보고 있지는 않군요. 뭐 아주 뭐 깊게 보고 뭐 컨텐츠까지는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크립토 시장이 요즘 너무 격변하고 있어서 예, 예. 네. 주변에서 뭐 어제 뭐 FTX 이슈도 있었고 해서 이 파급 효과가 뭐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해 뭐 별로 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심각할 거다라는 분이 제 주변에 반반 섞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도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뭐 조심은 하자 이 정도로 생각을 보고 있고요. 예. 오늘 뭐 CPI 얘기 드려야 되는 건가요? 예. 아니요. 준비해 주신 주제가 있으시면 시작하기 전에 네.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이건 얘기하고 와야 될 것 댓글 같아요. 하나 나왔나요? 예, 예. 반건조 류시원이다. 방건조 씨원. 반건조 오징어는 아니고 네. 반건조 류시원. 요즘 좀 건조가 돼가지고 예, 예. 방건조. 수분을 좀 보습제 좀 예, 준비해 이게 주세요. 오징어보다는 류시원이 낫지. 네, 류시원. 예. 그래도 류시원이니까. 그러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하여튼 뭐 분위기 좀 정리하고 예, 예.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불리한 게 제가 목요일 날 나오거든요. 2주에 한 번씩. 네. 맨날 CPI 날이에요. 괴롭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항상 준비를 해오면은 예. CPI에 다 묻히는데 일단 장이 1시간, 예. 오픈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은 이제 CPI가 좀 이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 할 말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 주제는 뭐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좀 드릴 것 같은데 네. 좀 뻔한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은 뭐 다 아는 내용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저조차도 어떤 일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냐면은 뭐 하루 뭐 CPI 체크하고 FOMC 체크하고 기업 실적 체크하고 하다 보면은 네. 하루하루 단기적으로 너무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은 네. 큰 그림이나 큰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도 하루하루 등락에 따라서 뭐 기분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오늘은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CPI나 물가지수, 경기 예측들 해주시니까 저는 저희가 최근에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의 큰 흐름, 트렌드. 뻔하지만 네. 트렌드라기보다는 뻔하지만 그 큰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만약에 이런 흐름이 됐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자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CPI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감도 안 잡혀요.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근데 어쨌든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가든 그 양쪽 결과에 대한 대응책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양쪽 대응책을 가져가려고 시나리오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테마나 종목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은 약간 앞으로 물가가 잘 안 잡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테마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예상보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해지겠군요. 뭐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죠. 그 어. 안에서도 기회를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기대됩니다. 예. 네, 출발하시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제가 아까 다 뻔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난 20년 동안의 그냥 시장 환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시장이 왜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시장 환경인데 결국 주식시장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이 금리가 높게 형성되고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듯이 지난 뭐 물론의 뭐 경제 위기도 있었고 뭐 시장은 등락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이 우상향했고 특히 미국 시장이 더더욱 강했던 요인이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짚어볼게요.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글로벌 노동시장에 중국의 노동력이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예, 뭐 WTO도 가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중국의 값싼 인건비가 이제 시장에 편입이 됐습니다. 결국 이게 미국이 이를 풀리 활용을 한 거잖아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그게 이제 미국의 임금 상승을 낮추고 그리고 물가를 하락을 시켰던 주요 요인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중국 역시도 이제 돈을 조금씩 벌어가기 때문에 이제 뭐 빈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 만한 그런 수준으로 이제 경제력이 올라가고 중산층이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죠. 네. 결국 이렇게 미국이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비용단에서 굉장히 세이빙이 많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 기업의 이익이 확대가 되고 뭐 구조적으로 미국은 낮은 물가 상승률을 이제 유지할 수 있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들 막 일으켜주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나오면서 굉장히 물가를 싸게 이렇게 억제해줬던 그런 느낌도 좀 있잖아요. 혁신을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는 낮아지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은 이익이 계속 확대됐다. 뭐 이런 흐름 가운데 주식, 채권, 부동산 할 것도 없이 모든 자산 시장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았냐. 상승이라고 말하기에 좀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흐름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장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항상 경계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난 20년 동안 이런 흐름이 계속 나타났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고 이게 약간 주식시장의 관성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지금 이 20년의 흐름과는 조금 달리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렇다면 이때 20년 동안의 시장 환경이랑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드렸나요? 어려운 이야기네요. 예. 네. 아주 심오합니다. 예, 뭐 15까지는 할 것도 없이 철학적이에요. 간단하게 네. 얘기해서 값싼 중국의 노동력을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음. 예, 이제 값싼 중국의 노동력을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예. 구조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낮게 유지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흐름이 이렇게 났는데 예. 이제 요게 이제 더 이상 끊겨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 물가가 이제 낮아지는 게 앞으로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될 하나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있다. 존재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예. 이게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요거거든요. 뭐 코로나,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예. 등의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발생을 해서 높아진 물가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 뭐 거기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물가 상승과 함께 올라가는 이 금리가 내려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과연 앞으로 물가가 하락할까? 라고 봤을 때는 이 과거 20년 동안 봐왔던 요 흐름, 요 구조가 예. 붕괴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약화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견해들도 미국에도 있습니다. 사실 요 뭐 의견은 제가 뭐 독창적으로 만든 의견은 아니고요. 예. 꽤나 많은 미국의 뭐 매크로 보시는 분들, 전략가 분들도 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의견이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중국의 값싼 노동력,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제조업이 그리고 서비스업이 낮은 인건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약간 하는 그런 의문을 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의견엔 저도 상당히 동의가 되는 게 결국 이제 저게 우리가 보는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물론 연준의 초기 의견처럼 트랜지토리 일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전쟁이나 뭐 고유가가 육가를 맞으로 튀었던 것들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다는 거죠. 현재 인플레이션이. 근데 그 구조적인 문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1순위로 꼽는 게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이제는 소진되고 있는데 그걸 대체할 국가가 없다는 말들을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던 근거, 그 로직은 뭐였냐면 중국의 농촌 인구가 워낙 많았었는데 그 농촌 인구를 제조업 인력으로 많이 재배치를 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공장 시설 옆에 숙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생산성이 낮았던 그 인력들이 공장 2차 제조업 쪽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공급이 되니까 낮은 인건비가 가능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농촌 인구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제조업 쪽으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중국 인건비가 높아졌고 그걸 대체할 국가를 글로벌하게 찾아야 되는데 그 후보군으로서 인도와 아프리카가 있는데 문제는 그 두 개 국가는 인구는 충족하지만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물론 노동력은 있습니다. 젊은 인구들이 있지만 문제는 생산 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걸 노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하게 매우 낮은 인건비를 공급해줬던 노동력이 쌌고 낮은 생산원가를 보정했던 중국을 대체할 국가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기술 혁신, 로봇 스마트 팩토리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뭐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곳에 인프라를 깔아서 중국을 대체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렉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생산 설비, 노동력이 비싸지면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 뭐 인플레이션 온단책이나 영국의 최고의 경제학자들, 또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 뭐 7이나 8 여기에는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이것들이 해결되고 나서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약간씩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8 CPI 기준으로 뭐 8 뭐 초반대잖아요. 맞습니다. 상승 증가율이. 근데 이게 뭐 7, 6 정도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제 연준이 바라는 뭐 2 정도? 쉽지 않다. 뭐 실제로 보면 한 4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것대로 과연 단기간 내에 갈 수 있을까? 물론 지금도 단기간 내에 쉽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좀 뭐 좀 고물가가 고착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과거와는 달라요. 환경 자체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거는 이게 왜 구조적인 거냐면은 화면 한번 좀 다시 띄워주시면요. 이거는 뭐 제가 정치를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좀 인생사가 약간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건데 하여튼 중국의 값싼 노동력 때문에 재미를 본 진영이 있잖아요. 결국 그 진영이 요쪽에 있는 기업단에서 있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재미를 본 진영이 있다라고 하면은 괴로움을 겪은 진영도 있습니다. 예,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 노동 계층도 있고 그겠죠. 하여튼 그런 괴로움을 겪은 20년 정도 괴로움을 겪은 진영이 이제 많이 커지면서 이제 불평등이 심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등장을 한 거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등장을 하니까 결국 트럼프가 잡아야 되는 거는 중국이었던 거죠.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바이든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중국을 또 잡아야 되는 미션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재미를 한 20년 동안 봤었는데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더 이상 중국과 좀 다시 예전처럼 아주 좀 긴밀한 속으로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기 이전에 좀 정치권에서 미국의 정치권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재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위한 투자, 뭐 복지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 정관에서 평가가 그렇게
기업들한테 거둬들인 세금 가지고 전쟁하는데 더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좀 이런 부분을 좀 심화시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좀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요 영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우리가 많이 봤었죠. 테크, 성장주, 기술 성장주, 낮은 금리, 성장, 밸류에이션, 고밸류에이션 이런 거를 많이 봤었고 우리가 빅테크를 많이 봤었고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중산층이 확대되고 제조업이 성장을 하면서 중국 제조업 기업들을 쭉 우리가 봤었죠. 예. 근데 이런 흐름이 과거 똑같이 뭐 지금 인플레이션 끝나면 이렇게 그대로 다시 돌아올까요? 라고 봤을 때는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예, 솔직하게 말 얘기해서. 그래서 하여튼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예. 경계를 좀 조심은 하자. 이러한 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는 필요하다. 예. 네. 그러니까 시그널들이 좀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좀 데이터들에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일단 중국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요즘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되돌리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다. 예. 리쇼어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리쇼어링이 어느 정도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뭐 리쇼어링이 최근에 얼마만큼 일어났는지 제조업 뭐 노동자 뭐 수 이런 거겠죠. 그런 거 보시면요. 22년도에 리쇼어링을 통해서 제조업 인력이 한 여기 보시면 한 35만 정도가 미국에서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의외로 좋은 게 이런 부분에서 찾는 분도 꽤 계십니다. 서비스업이 갑자기 수요가 터지면서 네. 최근에 서비스업에서도 이제 뭐 인력난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뭔가 뭐 제조업은 위험하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 뭐 침체 둔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막 고용 지표 까보면은 뭐 잡 오프닝수도 괜찮고 생각보다 실업률이 살짝 튀긴 하는데 그래서 실업률이 뭐 경기 침체 얘기할 정도는 전혀 아니지 않아?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으로 요런 이유를 찾고 계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결국 리쇼어링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뭐 예. 미국 내에서도 미국 캐펙스 사이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업재 이제 좀 보자라고 하시는 전략가들도 많이 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물가의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쇼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고물가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고용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예, 예. 예, 인력난 속에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고 뭐 이런 미중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에너지 위기겠죠 이 부분도. 근데 아까 강명 기자님이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에너지 가격은 실제로 과연 얼마만큼 떨어질까? 유가가 얼마만큼 떨어질까로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오펙 플러스 사우디 쪽에서는 한 90에서 100불 사이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액션을 굉장히 과감하게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놓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요즘 예. 90에서 100불 정도 우리가 유지시킬 거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유가를 엄청 떨어뜨려고 싶어 할까? 음모론까지는 안 가지만 어쨌든 미국은 지금 에너지 순수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걸 또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죠. 잡아야 되긴 하는데 잡긴 해야 되는데. 또 극단적으로 잡으면 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를 과연 원할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에너지 뭐 전통 오일앤 가스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래도 그런 지역에서는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쪽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그쪽 분위기를 또 나쁘게 만들어 버리면은 정치적인 또 파급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에너지 가격 역시도 과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통 에너지와 같은 경우는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의 이제 문제점은 항상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가 정말 급속도로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도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분들의 좀 시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의외로 우리가 한동안은 고물가 고금리의 환경 속에 놓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환경이
뭐 또 역시 한동안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존의 주식시장에 가졌던 관성은 어느 정도 좀 버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안 보던 테마, 안 보던 종목, 특히 이제 기술 성장 원래 미국 주식하면은 막 비싼 종목 이런 걸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뭐 여전히 지금도 비싼 종목을 좋아하고 성장주, 기술 성장주 좋아하고 뭐 그런 걸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계속 보고 있지만 이쪽도 전 대비는 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된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지금 너무 복잡하고 연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지속 가능성이 있을 거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있는 이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7.9다, 8.0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뭐 6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고 만약 그런 부분이 어느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시장을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물가는 높은 상태지만 네.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또 뭐 어떻게 저희가 또 봐야 될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뭐 전략 예.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저는 8.7 컨센이 7.9, 8.0인가요? 네. 그런 걸로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했는데 7.7, 7.6 이렇게 나오면은 급등할 수 있어요. 급등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예. 근데 과연 우리 7.6 나왔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이제 피카웃이야. 뭐. 이제 네. 바텀 이제 찍고 완전, 예, 저점 완전히. 찍고 가자를 외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쉽진 않다.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신중론 느낌.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이 네. 될 네. 거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등락이 너무 크고 요즘 시장 지수도 그렇고 예. 개별 종목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를 하나하나 따라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너무 쉽지가 않고 그걸 맞출 확률, 성공 확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 큰 흐름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정말 이 흐름이 발생했을 때 정말 될 것 같은 종목, 그런 종목들을 잘 분석해서 가져갈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게 오히려 성공 투자 확률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확실한 지름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중간 정리를 하나 하자면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예. 우리가 매력적인 투자자가 될 만한 기업들 오늘 공개해 테마들이 주시는 겁니까? 뭐 공개라기보다는요. 이거는 그냥 제가 오늘 그 두 분한테 물어보려고 네. 질문의 시간을 가져온 예. 건데 뭐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고물가 이제 고금리가 만약에 고착화되고 한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 어떤 식으로 어떤 테마를 봐야 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좀 편하게. 일단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예. 일단 그 미중 갈등이 지속이 되는 상황 속에서 뭐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못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테마는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 종목들을 저희는 꼭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리카. 인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최근 인도 시장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국내 개인 투자는 인도. 투자를 못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인도 쪽 투자할 수 있는 라이센스 가지고 계신 뭐 매니저분들이랑 최근에 이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인도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해피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의외로 네. 그 개인 투자분들 중에 연금 계좌에 인도 펀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펀드로 인도가 들어가- 펀드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 펀드가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도 지수가 요즘 네. 거의 최고가 수준. 맞아요. 예. 네. 뭐 정말 좋은 이슈 테마들이 약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주가가 비싸대요 밸류에이션은.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이 좋고 야 이거. 좋은 상황인데 네, 이러다가 뭐 인디아 라이브 되겠네. 인디아 라이브. 예. 글로벌 라이브 같은. 인도도 글로벌이기 때문에 너무 하여튼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테마들을 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저는 좀 지켜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잖아요. 근데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들에게 태양광 제품을 안 팔 수도 있습니다. 네. 수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근데 이게 뭐 재밌는 게 사실 미국이 태양광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근데 이제 미국에 태양광 투자할 때 쓰는 태양광 제품들이 거의 뭐 한 85% 수준이 동남아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그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국산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예, 우회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부는 중국이 자꾸 이런 식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될 경우 중국이 미국한테 태양광 패널을 실질적으로 판매를 안 할 수도 있다. 예, 이걸 막아버릴 수도 있다. 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좀 급해가지고 IRA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네. 빨리 막 미국 내에 이제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제 조심스러운 제 의견인데 동남아시아는 거의 중국의 손에서 의해서 다 돌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남아 전문가시잖아요. 예, 제가 이제 저 뭐 인도네시아도 예. 있어봤고 뭐 했는데 결국 윗단으로 올라가면 전부 중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딱 상황이었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수출하는 어떤 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중국 사람들로 많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야 이게 중국이 결국에는 인도네시아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 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그런 들었어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예. 저도 많이들 접해 보면은. 그래서 신재생 태양광 쪽에서도 이런 중국의 대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뭐 이쪽에서 중국의 대안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아. 네,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여러 섹터 내 여러 뭐 제조 산업 내에서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거를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미국이 이제 제조업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사업체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 미국 시장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사업체 기업들 주가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 미국의 리쇼어링 이슈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리쇼어링도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막 엄청나게 파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건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미국 사업체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거는 리쇼어링보다는 작년 12월에 많이들 까먹으셨는데 인프라 법안을 냈습니다. 예.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네. IRA 때문에 많이들 까먹으셨는데 네. 작년 12월에 인프라 법안이라는 걸 냈었는데 그 인프라 법안의 수혜를 지금 그런 미국의 사업체 기업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예, 정부 투자가 막 늘어나면서 그쪽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사업체 역시도 뭐 이런 흐름이 미중 갈등, 뭐 제조업의 컴백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미국의 사업체가 좋아졌을 경우에는 뭐가 좋아질까요? 미국이 공장을 다시 자국 내에 짓기 시작하면 또 엄청나게 사람을 때려 넣으면서 공장을 지을까요? 또 그건 아니잖아요. 스마트 팩토리겠죠. 스마트 팩토리 하겠죠. 로봇, 네. 산업 자동화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들도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 기대감이 제가 막 기대감을 풍기도록 얘기하긴 했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좀 뭐 기업들, 해외 기업들이랑도 체크를 해보면은 예. 아직까지 미국의 리쇼어링 때문에 이 산업 자동화 수요가 막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시그널은 안 보이고 있어요. 기업들도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수주가 약간 다운 사이클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당장 뭐 미국의 리쇼어링 때문에 뭐 로봇 수요가 폭발한다든지 예. 산업 자동화 수요가 폭발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도 저 이제 애플 예.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을 다른 이제 너무 이제 위험하니까 중국이라는 막 폐쇄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로 뿌리는데 예를 들면 한 수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시간이 그게 뭐 걸리긴 단기간에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한데 예. 그 강도 측면에서는 강할 것 같아요. 예, 다시 그리고 자동화라든지 로봇에 대한 도입이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어서 예. 그게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되게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많이들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미국 역시도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의 이제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기업들 역시도
뭐 좋을 수도 있겠죠. 뭐 가령 뭐 인텔이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있잖아요. 뭐 글로벌 파운드리라든지 등등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 등은 많은 좀 좋은 수혜를 뭐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향후에 수혜를 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좀 전에 얘기하고 있는. 저도 근데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에서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대안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사실 우리가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가장 중요한 성장 영역 중에 하나가 태양광 산업인데 문제가 태양광 쪽에 중국 정부가 워낙 많은 지원금을 쓰다 보니까 산업 밸류체인 전체를 다 중국이 먹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만약에 태양광 산업에서 경쟁한다고 하면 사실 미국이 중국의 게임이 안 됩니다. 네. 그 정도예요? 미국의 태양광이 제일 밸류 큰 기업과 미국의 밸류 큰 기업이 한 10배 차이 나거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더라도. 네. 근데 그러면 결국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고 규제로 풀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제가 보기에 미국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는 미국의 차세 태양광이나 태양광 밸류체인들이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중국에 대한 한국이 될 가능성은 물론 있겠지만 메인은 결국 미국이 가져가지 않을까. 네, 미국에 원래 가져가려고 했던 건 태양광의 발전 방식을 세대 교체해서 기술 혁신으로 좀 바꿔가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뜻대로 잘 안 됐거든요. 퍼스트 솔라 같은 것들이 새로운 전략들을 좀 가져가는데 잘 안 됐고 그게 사실 이번에 규제 만들어지면서 중국의 용계 실리콘이나 그 관련 밸류체들 많이 꺾여 있는데 또 미국은 요즘 좀 버틴 모습이거든요. 버티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 약간 롱숏이 바뀌는 그림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전 좀 중요한 변화로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법안 IRA 법안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죠. 근데 참 규모가 너무 크게 차이 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네.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2026년까지 찼어요 이미. 네. 3년 후 뭐 물량까지 이미 다 오더를 다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격을 앞으로 어떻게 올릴까, 그리고 얼만큼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비용 세이빙을 할 수 있을까,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슈로 지금 아마 실적과 주가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큐를 단기간 내에 늘리기는 좀 그러니까요. 제가 보더라도 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게 한계죠. 네. 네, 정부가 밀어주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시 화면 들어가 주면요. 저희 오늘 뭐 CPI까지 같이 하시죠? 네. 저희 전략은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10시 반입니다. 예, 참고로. 예. 예, 저는 흐름을 끊지 않는 선에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투자 아이디어 두 번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우려되는 부분이 예. 에너지 가격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확 꺾일 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유가가 90에서 한 100불 정도 수준에 유지가 된다면은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 그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의 아이디어를 좀 찾아야 될 것 저게 같고요. 에너지는 사실 이번에 뭐 중간 선거 결과도 뭐 지금 민주당 공화당의 어떤 스탠스도 딱 보면 너무 정치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네. 이게 진짜 뭐 친환경 밀자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은 야 전통 에너지 그래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해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네. 옛날에는 시장은 막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표면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막 외치면서 예. 우리는 뭐 ESG 앞으로 뭐 좋은 세상을 만들 거야 하면서 신재생을 외치면서 사실 시장은 그 원유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쌌기 때문에. 예. 실제 비즈니스는 원유를 가지고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재생은 그냥 약간 이제 뭐 구호적인 의미로 신재생을 투자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지금 구간은 약간 어떤 구간이냐면요. 시장이 약간 둘 다 원하는 것 같아요. 예. 원유도 어쨌든 저가격에서라도 쓰고 싶어 하고 예. 일부에서는 이제 전통 에너지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나는 이제 신재생으로 넘어갈래 라고 하는 두 가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지금 화면에 제가 써놨지만 전통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둘 다 주요 테마로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워낙 전력난 에너지 수급에 위기를 겪는 국가, 지역, 뭐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 어쨌든 빨리 원유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싼 값에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국가를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니즈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원유 공급을 늘려달라. 그리고 원유 공급을
좀 늘리는 그런 투자를 이제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원유 투자하려면 이거 투자하려면 한 5년 걸리는데 우리가 5년짜리 투자 어떻게 하냐 다 신재생으로 바뀔 건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통에너지 공급을 늘리는데 관련된 투자가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해양시추. 해양시추. 네, 해양시추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 그래서 미국의 주요 해양시추 플레이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오더가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네, 오일 메이저들이 해양시추 사업자들한테 가가지고 너희 해양시추 설비를 다시 쓸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너지 땅에서도 뭐 이런 해양시추 등등의 테마들 역시도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반대로 뭐 일단 워낙 이런 전력난을 겪고 있으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전력을 쓰자라고 하는 투자 역시도 지금 당장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리튬, 우라늄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요 부품 그리고 또 대한에너지라고 불리는 원전과 관련된 이런 테마들도 여전히 눈여겨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튬과 같은 경우에는 공급난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테마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뭐 전력 반도체를 쌓았는데요. 이건 결국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 이슈잖아요. 근데 에너지를 아낌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IT 인프라가 전력을 덜 먹게 만드는 겁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커요. 예. 네, 그래서 IT 인프라가 전력을 덜 먹게 만들려면은 전력 반도체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의 전력 효율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 등등에 있어서 전력을 잘 컨트롤하는 반도체라든지 디바이스 부품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반도체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반도체. 또 우리 최파고님 반도체 또 진심이시기 때문에 항상 항상 늘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PI가 이제 15분 후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걸 하고 이제 퇴장을 할까 하는데 어쨌든 좋게 얘기하면 도망가신다는 얘기죠. 도망가는 건 아니죠.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등등 때문에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모두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미국은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강하고 지금 최근에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내년 가이던스를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가 당장 왔다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거든요. 내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럴 때 기술혁신 기업이 지나고 나면은 빛을 보는 경우가 항상 있어 왔었죠. 우리가 경제 침체 이후에 이런 기업들을 항상 발견을 하고 그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성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정말 기술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테크 기업들도 버려두면 안 된다.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제가 그 화면 보시면 새롭고 강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의 뭐 클라우드, 사스 2010년대 중후반부터 나타났던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했던 그런 혁신 기업들, 기술주들은 저는 그렇게 크게 만약에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는 그런 기업들은 안 보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기업들 이상으로 뭔가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 예시를 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즘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에드테크 기업들. 에드테크. 네. 에드테크 기업들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기업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광고 비용을 줄이는 거고 지금 최근 들어서 뭐 구글, 뭐 알파벳, 뭐 모든 플랫폼 기업들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광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광고비를 절대 볼륨을 줄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갈 거냐? 결국은 전통 미디어 시장에 있었던 그 광고 시장의 파일을 이제 전통 미디어보다 훨씬적인 효율적인 그런 플랫폼에서 광고를 기업들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플랫폼은 정말 지금 쓰는 거 이상으로 훨씬
좋고 첨단의 에드테크 기술이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지금 약간 소름 돋은 게 제가 제일 관심한 게 에드테크거든요. 예. 네, 소름 돋았어요 진짜. 아. 네. 수많은 섹터가 있는데 그 중에 에드테크. 네. 네. 결국 요즘은 사실 집행하는 비용 대비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이러한 데이터들 분석이 다 가능해지다 보니까 네. 효율성의 체크가 가능해져서 업계가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네. 바뀌고 있고요. 네. 그 이미 몇 년 코로나 때부터 엄청나게 바뀌고 있었는데 네. 좀 재밌었던 게 코로나 때 그래서 에드테크 기업들 미국 에드테크 기업들한테 막 물어보면은 너희 되게 어렵지 않아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하다가 좀 시간 지나니까 우리 의외로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갑자기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해야 되는 니즈가 생기면서 광고비 집행을 에드테크를 통해서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흐름이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이 다 괜찮고 이렇게 하다가 좀 그냥 스무스하게 흘러가다가 이번에 이제 결국 기업들이 좀 비용 절감을 빡세게 해야 되는 구간에 된다고 하면은 에드테크 기업들의 쓰임이 더욱더 많아지지 않을까? 넷플릭스도 그런 흐름 속에서 아마 광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에드테크라는 게 뭐 결국 에드테크란 말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요. 리만 이후에 에드테크라는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2008, 9년도 때. 예. 네, 그때 기업들이 너무 어려울 때 결국 광고를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광고 기술, 에드테크라는 산업이 그때부터 개발을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약간 사족 같게는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산업인데 그 산업 내에서 세대 교체 이루어지는 곳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안 이러면 우리 되게 지루해 보이는데 보안에서도 최근에 클라우드 보안 쪽으로 세대 교체되면 좀 핫한 기업도 나오고 있고 광고도 되게 올드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세대 교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하고도 이제 같이 연관이 결국 되어요. 에드테크 네. 기술이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에드테크 기업들도 좀 눈여겨서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좀 혁신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간혹 좀 보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면 뭐- 공유 좀 해주세요, 이사님.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도 좀 분석을 해야 돼가지고 30분의 공유 네,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뭐 데이터 스트리밍 관련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기술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건 좀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IT 인프라나 네트워크 인프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코드 기반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등등의 약간 우리가 과거에는 좀 접하지 못했던 약간 새로운 기술 혁신이 네.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분석하고 째려볼 필요가 있다. 물론 네. 그런 기업들 상장된 기업들이 있긴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 밸류에이션을 안 보고 막 그렇게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저가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비용 절감 속에서 저가 소비와 관련된 트렌드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내년도에 경기가 확실히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트렌드도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거는 사실 뭐 비용 절감과는 좀 별개일 수도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주가가 많이 빠지는 구간 동안에도 회사의 펀더멘탈이 되게 바뀌는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사가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분위기만 좀 바뀌면은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기업들은 또 매크로 환경이 또 안 좋더라도 확실히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네. 정리를 좀 드리자면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뭐 고착화까지는 아니겠지만 구조화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대비를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예. 그와 관련된 테마들도 정리를 드렸습니다. 네. 뭐 물론 금리가 생각보다 쭉쭉 잘 빠지고 이 물가 상승률이 쭉쭉 잘 빠지고 금리가 확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저도 다시 성장주 만세 이렇게 다시 뭐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좀 두 케이스를 다
상정해놓고 시나리오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결국은 우리의 시장을 기대는 지금 원사이드 바라보고 있잖아요. 금리가 제발 좀 꺾여라. 연준 피보하기 바란다. 제발.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도 아이디를 나눠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투자 아이디어 나누신 것도 네.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네. 예.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고 이런 방향으로 좀 좋은 아이디어 생기면 바로바로 또 저희랑 나눠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으로. 네. 네, 바로 종목 바로 꽂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좀 프리미엄 컨텐츠 잘 되고 계시죠? 예, 그 덕분에 그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고 네. 응원해주신 덕분에 예.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예. 최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뭐 저희는 뭐 굴하지 않고 하루하루 미국 시장에서 일어난 테마, 뉴스, 이벤트들을 정리하고 있고 주요 기업들 실적 역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디어들도 저희가 뭐 데일리까지는 아니지만 뭐 매주 몇 번씩 계속 올려드리니까요. 미국 주식 시장을 좀 꼼꼼하게 보고 싶다. 이제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 그 글로벌 라이브 구독자분들이 어디 가나 또 오피니언 리더시거든요. 인플루언서들이시고. 예. 그러니까 엑기스 있으면 저희 쪽에 좀 많이 나눠주시면 또 저희도 지원 사격 가고 화답 드리니까 그렇죠. 엑기스 좀 많이 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아유. 잘했죠? 네, 너무 잘했어요. 네, 자, 저희 두 번째 시간을 또 꾸며주신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인석 이사님과 함께 시나리오 점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번 지표 발표된 것도 너무 많고 노이즈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하루 집중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원하고 있는 다시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을 너무 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그랬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대응 전략 한번 고민해보자. 그 정도 얘기 나눠본 것 같고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CPI 관련 의견들 나눠주는데 한 분이 굉장히 재치 있는 의견을 내셨어요. 이 미국 그 경제가 좀 어리석은 것 같다. 컨센서스 8로 하니까 괜히 긴장된다. 처음부터 기대값을 컨센 한 8.5, 8.7 잡았으면 예. 무조건 서프라이즈인데 그러니까, 구로 왜 넘어- 8로에서 타이트하게 하냐. 그러니까 기대값 컨센을 한 9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한 8.1 나와도 와우 네. 서프라이즈 사실 미국 나올 텐데. 미국 기업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좀 네. 이렇게. 괜히 좀 낮게 잡아서 서프라이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센스가 좀 없었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마리진님 저희 마음 전해주셨죠. 음. 올 CPI 때문에 저희 많이 긴장돼 있는데 마리진님께서 또 글로벌 라이브 응원 마음 보내주셔서 또 예. 감동했습니다. 예.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요. 저희 CPI 발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